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생각하기보단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하기 쉬울까요? 아무래도 사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책을 읽으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20년간 실험 프로젝트에서 얻은 가르침이 담긴 책입니다. 더 빠르게 실패하기.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가 쓴 책이라서 더 믿음이 가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혹은 아주 사소하게 다이어트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일단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건 말이죠. 수많은 실패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느라 시간을 쓸 바에야 지금 당장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편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실패하셨나요? 실패하신 것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결국에는 해내실 테니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베일즈의 저서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데 점점 능숙해져 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한다. 이 실험에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꾸어 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최근에 자부심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능력 바뀐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이 실수투성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갖고 있던 실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지 모른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전체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필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다.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세요. 라고 말이다. 가능한 빨리 형편없이 하라.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천재적인 발견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일궈진 것들 뿐이다. 제리 사인필드와 크리스 락과 같은 노련한 코미디언들도 급조한 농담거리들을 지방 소규모 공연장에 선보이며 수천 번 시도한 후에야 현재 위치에 올랐다. 수정과 개선을 거친 소수의 공연 아이디어만이 전국 관객에게 선보일 만한 쇼로 이어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처음에는 관객에게 무시당했던 농담들이었죠.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점찍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는 어떤가? 슐츠의 초창기 컨셉과는 비슷한 구석이 없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다. 메뉴는 이태리어로 돼 있어서 손님들이 짜증을 내곤 했다.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캠멀은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은 개념 사이에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혀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한다.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 수 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컷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친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빨리 내던진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니모를 찾아서와 워리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튼의 말도 들어보자.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빨리 배우기 위해 빨리 실패하기. 루이스 씨, 실은 제가 3개월 전에 뉴욕시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했거든요. 혹시 제게 해주실 조언이 없나요? 루이스 씨가 시작 단계에서 알았던 것들, 예를 들어 뉴욕시의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나, 뭐 그런 거요. 물론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제가 워낙 루이스 씨를 존경하거든요. 어떤 조언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울 건 전혀 없는 것 같군요. 좋은 공연을 하는 유일한 길은 나쁜 공연을 많이 해보는 것뿐이라서요. 공연을 많이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으면 차차 나아집니다. 앞서 살펴본 크리스 락, 하워드 슐츠, 에드 캔말과 같은 혁신가들의 공통점은 요령을 터득해 앞으로 전진하고 많은 교훈을 얻기까지 기꺼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점이다. 성공하는 이들은 어떤 것이든 배우고 이것을 터득하는 최선의 방법이 가능한 빨리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목표를 이루기 전을 생각해보라. 수많은 실패와 엉망인 사고, 잘못된 출발점, 물거품이 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질질 끄는 대신에 이들은 즉시 행동한다. 자신들의 노력이 완벽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어도 말이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그 일을 얼마나 망치게 될지 생각해보라.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빠르게 실패하기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다. 대신 가능한 한 무언가를 빨리 망쳐볼 전략을 세워야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어려운가? 그렇다면 필자 중 한 명인 라이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라이언은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어떤 체스 모임에 대해 알게 됐다. 이 모임은 매월 동네 커피숍에서 체스 토너먼트 경기를 열었는데 체스에 관심이 많았던 라이언은 모임에 가보기로 했다. 12개의 체스판이 놓여 있었고 30명쯤 되는 선수들이 테이블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다. 게임에 집중하면서도 농담을 하거나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이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 라이언은 체스를 두는 방법은 알지만 실제 경험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당장 테이블에 앉아보고 싶었지만 망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라이언보다 나이가 많았다. 라이언은 먼저 연습을 하고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먼저 온라인 체스 게임 프로그램을 구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컴퓨터와 게임을 했다. 프로그램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1은 초보자, 10은 달인 수준이었다. 처음 몇 게임 동안은 컴퓨터가 빈번히 이겼다. 초보자 수준에 맞췄는데도 말이다. 라이언은 그날 체스를 두지 않고 돌아오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정말 망신당할 것 같은 실력이니 말이다. 2달쯤 연습하자 레벨 5에서도 한 번쯤은 컴퓨터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이 정도면 게임에 참가해도 될 수준이겠어. 라이언은 실력을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 물론 최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토너먼트 중간까지 올라가 멋진 한 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내심 기대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동작은 느린 편이었지만 라이언은 결국 성공했다. 첫 게임에 이긴 것이다. 한층 자신감이 생긴 그는 다른 시합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 난관에 부딪혔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 선수가 전혀 모르는 수를 두기 시작했다. 상대는 옆 친구와 수다를 떨 정도로 여유로웠다. 하지만 라이언은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피가 마를 지경이었다. 상대는 체스판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단번에 척척 내려놓기까지 했다. 결국 상대의 수에 말려 금세 패하고만 라이언은 슬금슬금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래, 처음부터 체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걸? 라이언은 마음을 다독였다. 그 후 몇 번 더 체스 게임을 보러 갔지만 다시는 참여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라이언의 이 경험을 빠르게 실패하기에 비춰 한번 생각해보자. 그는 처음부터 멍청이로 보일까봐 노심초사했다. 다른 선수들이 모두 그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더했다. 그는 초보자가 아닌 전문가처럼 보이길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 체스 게임을 하는 대신 혼자 연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제안하고 컴퓨터와 게임을 했다. 다른 선수들과 게임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포기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가 최대한 많이 게임에 참여해 봐야겠다 라거나 되는 대로 많이 져봐야지 라고 마음먹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라면 상대가 친구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체스 동호회 회원이든 상관없이 게임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체스를 두면서 수백 번도 넘게 져봤다면 분명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다양한 체스 게임 방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련한 선수들에게 위협을 느끼기보다
그들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대하면 그만이었다. 지금 자네가 쓰는 온라인 게임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으니 다른 걸로 배워보면 어떻겠나? 라고 충고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또는 지는데 익숙해질 수도 있었다. 체스가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고 여겼다면 게임에서 지는 걸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저 게임의 일부분임을 인정했다면 지금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취미가 체스가 되었을지 모른다. 빠르게 실패하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살펴보자.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을 한 권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영어를 많이 해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봐야 한다. 최고의 상업 건축가가 되려면 먼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건축물을 디자인해봐야 한다. 재능 있고 용감한 암벽 등반가가 되려면 먼저 소심하고 서툰 암벽 등반가가 되어야 한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먼저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당당한 초보자.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한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빠르게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의 이점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낸다. 그녀의 연구를 살펴보자.
캐롤 드웩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2개 조로 나눴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예를 들어, 어머나 거의 다 맞췄구나.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네. 와 같은 칭찬이다. 두 번째 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봐. 등이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인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2개의 시험지 중 하나를 선택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지였고 다른 시험지는 앞서 풀었던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돼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들을 선택하는지 지켜봤다. 결과는 이랬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드웩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심지어 2학년 정도 앞선 수준의 문제들도 있었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들려줬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으며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드웩은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드웩은 이렇게 말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마지막 실험을 이어갔다. 처음과 동일한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같은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드웩은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셈이지요.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되었고요. 라고 설명했다. 드웩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냥 시도하라. 자신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초보자로 여겨라. 항상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행동하라. 실적이 아닌 배움에 초점을 맞춰라. 실수를 당연하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보고 도움을 요청하라. 자신이 모르던 것을 발견하려 애써라.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깊이 생각하고 사고한다? 글쎄. 제이슨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의 가족은 여행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다.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로 하루 날 잡아가는 여행을 대단한 모험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물론 가족 중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여행 계획은 늘 짜놓곤 했다. 대학 졸업반 시절 제이슨은 몹시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 곧장 서점으로 달려간 그는 여행 가이드 몇 권을 사서 행선지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4개월에 걸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목적지를 체코 프라하로 결정했다. 처음엔 그저 몇 주 정도 다녀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보니 1년 정도 프라하에서 직접 살아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다. 언어 공부도 하고 말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때부터 프라하 여행 가이드 책을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사기 시작했다. 프라하의 호텔, 레스토랑, 환전소, 어학원, 철도와 버스 노선까지 총망라한 꼼꼼한 조사를 위해서였다. 그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체코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해결 방법으로 유명한 체코 소설들을 읽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조사에 시간을 쏟아부을수록 점점 여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1년 정도의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정말 너무 많았다. 이런저런 상황에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데 지쳐버린 제이슨은 여행이 처리할 문제거리로 느껴졌다. 그러니 여행에 대한 기대는커녕 아예 여행을 갈 맛도 나지 않았다. 결국 제이슨은 여행 자체를 취소해버렸다. 온갖 계획을 수개월에 걸쳐 세우기만 했던 셈이다. 제이슨의 일화가 낯익지 않은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겪곤 한다. 계획을 짜고 결심을 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목표를 세운다.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도 덧붙인다. 많은 책과 소위 명망 있는 자기계발 분야 멘토들의 조언에 충실히 따라온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다. 이런 태도는 마치 계획에는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실행에는 유치원 아이와 마찬가지다. 혹시 당신도 분석에는 전문가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행동을 대담하게 시도하는 데는 서툴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생각이 당신을 멈추게 한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에 져서 선택의 심리학에서 많은 정보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방해 행동에 관한 여러 사례를 담았다. 그중 하나는 다양한 선택이 소비자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다. 우선 한 식료품점에 2개의 테이블을 세워 사람들이 잼을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테이블에는 6종류의 잼을, 또 다른 테이블에는 24종류의 잼을 놓아두었다. 언뜻 생각하면 종류가 더 많은 테이블에서 잼이 더 잘 팔렸을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다. 6종류의 잼을 올려둔 테이블에서 10배나 더 높은 판매가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테이블을 그냥 지나쳤다. 선택권이 많은 경우 혼란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을 선호하곤 한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 토론토 대학교 도널드 레 델마이어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인 엘다 샤퍼 교수의 실험을 살펴보자. 그들은 의사들의 의학적 결정 과정을 연구했다. 그들은 먼저 2 그룹으로 나뉜 의료진에게
만성 고관절염으로 고통받던 67세 환자의 진료 차트를 전달했다. 이 환자는 통증 완화제를 투여받고 있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이후에 의사들이 환자를 정형외과로 보내기로 했다는 말을 듣는다.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위험 감수가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이때 의사들은 이 환자에게 투여해보지 않은 통증 완화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문제는 이 환자를 그래도 수술실로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약을 먼저 투여해볼 것인가 였다. 이 상황에 직면한 47%의 의사들은 수술 대신 약 처방을 선택했다. 두 번째 그룹의 의료진 역시 상황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약해보지 않은 두 종류의 통증 완화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환자를 수술실로 보내야 할지 아니면 두 개의 약 중 하나를 먼저 투여할지 결정할 상황이 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환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는가? 몸에 칼을 대는 비싸고 위험한 수술을 받기 전에 시도해볼 약이 있다면 좋은 거지. 하나도 좋은데 두 개나 있다니 더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의사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일까? 두 개의 약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의사들은 첫 번째 그룹보다 적은 28%만이 수술을 연기하고 투약을 결정했다. 레 델마이어 교수와 샤퍼 교수는 추가 선택권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원래 계획대로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샤퍼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앤서니 바스타디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서 분석 혼란의 또 다른 특징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정보의 추구와 남용 논문에 실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이들은 프린스턴 대학교 입학 합격자들로 어떤 지원자가 적합한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다.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을 평가할 지원자는 학교 축구팀 선수로 활약했고 든든한 추천장이 있으며 학교 신문의 편집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SAT에서 총점 1250점을 획득하고 내신 평균 성적 B의 지원자였다. 실험 참가자 57%는 이 지원자에게 입학 허가를 내려도 좋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자를 평가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에 차이가 있었다. 지원자의 내신 성적 보고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학생의 상담교사가 제출한 것은 평균 B였지만 대학교 행정실에서 보고한 성적은 평균 A였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점수를 확인하는 중이며 며칠 내로 정확한 성적을 보고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학생 평가자들은 지금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를 내릴 것인가, 불합격 처리할 것인가, 명확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라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했다. 이때 74%의 평가자들은 점수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잠시 후 확실한 점수를 기다리겠다는 평가자들에게 지원자의 정확한 평균 점수가 B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알게 된 상황이다. 첫 번째 연구 집단에서는 평점이 같은 지원자를 절반 넘게 합격시켰다. 그러니 두 번째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과반수가 넘은 54%의 실험 참가자들은 해당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신 성적이 의사결정의 핵심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샤퍼와 바스타디 교수의 연구가 제시한 것은 이렇다.
사람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의사결정을 미룰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이를 쉽게 선택해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가 과대평가되어 의사결정에 혼란을 빚는다. 정보를 추려내는 과정은 단순히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완전히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를 빼앗아 버려서 막상 행동하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자인 캐틀린 보스와 동료들은 의사결정이 업무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먼저 두 그룹으로 실험 대상자를 나눴다. 그중 한 그룹의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 중 한 개를 고르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음에는 여러 종류의 티셔츠 중 한 벌을, 대학의 여러 강의 중 한 곳에 수강 신청을 선택하도록 했다. 나머지 한 그룹은 실험을 기다리도록 지시했다. 이제 두 그룹의 참가자 모두에게 자제력이 필요한 특이한 과제 하나가 주어졌다. 불쾌할 정도로 차가운 물에 손을 얼마나 오래 담글 수 있는지 실험하기 같은 것들이었다. 그 결과 선택을 요청받지 않은 그룹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룹보다 더 오랫동안 얼음물에 손을 담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또 다른 연구는 다양한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이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전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문제풀이 능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포기도 쉽게 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팀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자제력을 저하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연구를 통해 불필요하게 깊은 사고와 분석 과정이 우리의 행보를 방해한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아.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며 행동을 망설이게 한다. 현 상황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더 나은 대안마저 무시해버리게 만든다. 사소한 문제로 편견을 갖게 한다. 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행동을 시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의미 있는 경험과 다양한 기회들로 가득한 삶을 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 말이다. 그렇다면 지나친 사고와 분석으로 자신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을 중단하라.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종종 우리는 결정에 앞서 세세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피아노 레슨이나 대학원에 가는 일, 뉴질랜드로 휴가를 떠나는 일들도 말이다. 만약 이 조언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근 흥미를 느낀 일에 지원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그 일은 보람 있을까? 내 능력이 그 업무에 적합할까? 그 직업은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을까?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까? 몰입할 정도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직업을 그만두는 게 현명할까? 그러나 이런 분석을 통해 행동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신의 결정을 기회비용이 크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입사 지원서를 내볼 만큼 충분히 관심이 가는가 정도만 물어보면 된다.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충분한 문제다. 이 직업에 평생 종사해야 하나?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에는 무리가 없을까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며
그 역시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는 일이다. 또한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혼란에 빠지고 지치게 된다. 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큰 결정의 부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피할 방법 말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결정을 감당해 볼 만한 작은 크기로 줄이는 것이다. 지금 결정이 한 달 혹은 1년이나 5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대신 간단한 단계를 시도해 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다. 나는 이 일을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가?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기회비용이 적은 간단한 단계를 먼저 시도하라.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의 스카우트 제안이나 새로운 도시로 이동해야 하거나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 등을 결정할 때 말이다. 그럴 때는 자신의 시야를 넓혀줄 작은 실험적 단계를 거쳐봐야 한다.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단계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가? 햇볕을 쬐어야 할 시간인가? 필자인 존이 어떻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는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이는 훌륭한 예가 된다. 존이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존은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발신인은 스탠퍼드 대학교였는데 교육대학원의 교수직을 뽑는 인터뷰에 존이 후보자로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인터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테니 인터뷰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지원한 적도 없는 곳에서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존은 매우 놀랐다. 당시 존은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열의가 넘치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리서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학부 내에서도 명망이 높았고 최근에는 승진도 했다. 더불어 존은 아내와 함께 지역사회 인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집도 장만했을 뿐 아니라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다. 존은 인터뷰에 응할지를 두고 무척 고민이 되었다. 삶의 큰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곳 대학교로 옮기면 가족 모두를 데리고 낯선 곳으로 가야겠지? 학교에서도 자리를 잡으려면 처음엔 꽤나 힘들 거야.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 다른 교수들과의 관계도 힘들 수 있고. 더구나 사립대학교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생각을 깊이 할수록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몰려왔다. 다행인 것은 존이 이내 생각을 멈추고 세세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당시에 존이 있던 미국 중서부는 춥고 우중충한 12월이었다. 그는 이렇게 마음먹기로 했다. 겨울이 지나려면 아직 몇 개월이나 남았잖아. 이참에 햇살 좋은 캘리포니아로 공짜 여행이나 다녀오면 좋겠네.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챙긴 존은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스탠퍼드 대학교로 향했다. 그리고 인터뷰가 시작됐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존은 앞으로 자신이 맡게 될 학부의 전망이 너무나 밝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 대부분이 활기찬 성격에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학장은 존에게 새로운 리서치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카운슬링에 대한 조사였는데 그 분야는 존이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한 분야였다. 지금 있는 대학교에서는 전통적인 교육심리학 계통의 리서치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장의 설명을 모두 듣고 나자 연구에 대한 강한 의욕이 솟았다. 더구나 그곳 캠퍼스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팔로알토 지역의 조용한 교회 마을에 위치한 학교는 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곳에서 보낸 며칠간의 여행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존은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의견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몇몇은 그곳에 가려면 너무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동료 몇은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며 만약 그곳에 자리가 생기면 자신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얼마 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존에게 교수직 최종 제안을 했고 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돌이켜보면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존은 그때를 회상하며 우스갯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제안하더군. 먼저 조언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 선택인지 찾기보다는 말이지. 기회가 찾아온다면 예라고 답하라. 결정에 앞서 종종 우리는 그 행동의 득과 실을 비교해보곤 한다. 대학원에 등록을 해야 할지, 탱고 레슨을 받아야 할지, 평화봉사단에 들어야 할지 말지 같은 사소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때 만약 득이 실보다 많으면 택하고 그 반대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득과 실로 행동을 결정할 때의 문제점은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데 있다. 사실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보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실에 득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바로 이 점 때문에 yes보다 no라는 이유를 더 잘 찾는다. 자신의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는 간단한 방법은 한 번의 yes가 3번의 no를 이기는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무언가를 할지 말지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이유에 부정적인 것보다 3배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진 수업에 등록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코스는 재미있을 것 같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편한 시간에 제공된다. 당신의 성향은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이지만 한 번의 yes가 3번의 no를 이기는 법칙을 적용해 등록하기로 결정한다. 득과 실을 가늠해보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만을 놓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대부분은 잠정적인 위험을 감지하는데 선수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비즈니스로 알게 된 지인 한 명이 평소 당신이 사회적 기업 정신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제로 자신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것을 부탁해왔다. 평소 좋아하던 주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니 기분이 몹시 들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파워포인트로 준비해둔 자료가 없어서 많은 작업이 필요해 보였다. 더구나 관련된 최신 뉴스 몇 개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다음 주까지 도저히 해낼 여유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no가 아닌 yes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이 프레젠테이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다. 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모르던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지 모른다. 그러니 이 자체만으로 프리미엄을 붙이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득과 실로 상황을 판단하면 분명 이미 습득되어 있는 실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았을 것이다.
우연한 기회는 우리 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러니 기회 앞에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응원하기 바란다. 자신을 예기치 못한 기회로 이끌 만한 선택을 했다면 스스로 그 행동에 프리미엄을 붙여라.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한 자신을 칭찬하라. 노의 결과값. 득과 실을 고려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을 때 빠지는 함정은 디폴트 결과, 즉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감수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변화를 거부할 때 약이 되는 자신의 미래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사고를 이끌어보자. 친구 혹은 사교 모임에 참여할지 고민 중이라면 혼자 외롭게 사는 삶을 생각해보라. 다른 회사 입사 지원을 고민 중이라면 현재의 직장을 앞으로 1년, 5년 혹은 평생 다니는 것을 떠올려보라. 프로젝트를 맡기에 망설여진다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보라. 자신을 초보자라고 인정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게 걱정된다면 평생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라. 시간이나 비용이 아까워 재미있는 일을 시도하기 꺼려진다면 매일 밤 TV를 보고 인터넷 서핑만 하는 삶을 그려보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